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주스팅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제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파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의회가 아니라 우리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외교 참사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며 맞대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야외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계속 써야 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조사팀이 무단 처형과 고문, 성범죄 등에 이르는 전쟁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캐나다 주스팅 트루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 안보 분야 공조를 강화하면서 광물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국 간 경제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반도체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선진국인 캐나다와 디지털 혁신국인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행기만 5차례, 41시간 가까이 타는 강행군 끝에 5박 7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기대를 밑돌았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포착되는 등 외교의 민낯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외교팀의 반성과 쇄신, 나아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사흘 전 국가안보실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자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즉각 반발. 기시다 총리는 뉴욕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결정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거꾸로 안 만나겠다는 말로 우리 발표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신경전과 기싸움 끝에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났지만 남은 건 이 사진 한 장이 전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있는 건물로 찾아가 국기도 탁자도 없는 사무실에서 30분 회동했는데 우리는 약식 회담, 일본은 간담으로 표현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역시 행사장 무대 위에 48초 환담뿐이었습니다. 친숙하게 스킨십하고 엄지척도 외쳤지만 형식도 내용도 크게 부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장례식에 갑자기 참석하면서 외교 일정을 재조정한 비상 상황이라 일종의 플랜 B를 작동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짧은 재회를 위해 윤 대통령은 뉴욕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했고 뒤죽박죽 급변하는 현장에서 문제의 비속어 발언까지 포착됐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앞서 홀대 논란이 불거졌던 영국의 조문 외교 일정을 시작으로 5박 7일 동안 우리 외교팀은 사전 조율과 사후 수습 모두에서 미숙함과 빈틈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짓 변명에 매달리지 말고 외교 참사와 국격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총체적 외교 무능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 라인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존 친북, 친중 정책에서 탈피해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삼국협력 강화 등을 외쳐 외교 안보는 점수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에서 여러 차례 외교적 민낯을 노출하면서 관련 팀 쇄신과 대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섞인 발언이 미국과는 관계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짓 해명이라고 반발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는데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라며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뒤 15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내놨다며 외교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폭풍을 모면하기 위해 화살을 야당에게 돌렸다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해 윤 대통령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 참사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생을 강조하며 여권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언급을 자제하던 국민의힘은 총력 방어로 태세를 바꿨습니다. 문제 발언에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실은 겁니다. 저희로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1억 달러를 승인해 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사적인 혼잣말로 한 것입니다. 또 잇따라 공식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혼잣말을 침소봉대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이 우리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라도 유감스럽다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정반대 평가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다음 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일본에서 아베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 뒤 오는 29일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7차 핵실험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두 사람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핵 도발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회담에서 두 나라 경제와 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 해리스 부통령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번 순방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상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양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미일 양자관계와 함께 한일 관계가 공고할수록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각 산업에서 새 영역을 개척한 한국 여성들을 만나 성평등을 주제로 간담회도 갔습니다.
미국 부통령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이후 4년 반 만입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8월 펠로시 하원 의장에 이어 해리스 부통령까지 한국을 찾으면서 넉 달 사이 미국 의전 서열 1, 2, 3위가 모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지역을 넘어 세계 안보와 번영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왕 부장과 회담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에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특히 긴장 상황 동안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와 함께 왕 부장에게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여진과 영국 금융시장 불안 여파 탓에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올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86.27포인트, 1.63% 떨어진 29,590.4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기록된 올해 다우지수 최저치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지수도 전장보다 64.76포인트, 1.72% 하락한 3,693.23을 기록하면서 지난 6월에 기록한 올해 최저치에 육박할 정도로 저조한 투자 심리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98.88포인트, 1.80% 떨어진 1,867.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정부가 현지 시간 23일에 발표한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3.2% 하락해 1985년 이후 처음으로 1달러 9센트 아래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33%포인트 올라 2011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97% 하락한 7,018.60으로 마감해 6월 중순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달러 강세와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 배럴당 78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4달러 75센트, 5.96% 하락한 78달러 74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4달러 31센트, 4.76% 떨어진 86달러 15센트에서 장을 마감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야외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행사의 경우에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이집트와의 축구 평가전, 붉은 악마의 함성은 마스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우즈벡과의 올림픽 대표 경기는 마스크를 벗고 응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풀립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풀면서 남겨두었던 50인 이상 집회나 행사까지 모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면역 수준이 상당 수준으로 올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도 향상됐다는 판단에 섭니다. 야외 공연장이나 경기장의 특성상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이 적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처음 시행됐고
이듬해 4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전면 확대됐습니다. 1년 넘게 이어오던 올해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는 현재처럼 제한적으로 풀렸고 넉 달여 만에 다시 모두 풀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태료를 안 물린다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계속 유지합니다. 실내까지 풀기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판단입니다. 감염병 자문의 등 전문가들도 풀자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시기와 대상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 코로나와 계절 독감의 동시유행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과 손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경 간의 여행을 제한했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빗장을 잇따라 풀면서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초강력 코로나 봉쇄 정책을 나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초강력 코로나 봉쇄,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적용해온 홍콩이 입국자 호텔 격리 등의 규정을 오는 26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비행기 탑승은 24시간 내 신속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로 대체됐고 입국 후 사흘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최장 21일까지 이어졌던 호텔 격리가 폐지되자 항공권 사이트에는 접속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Actually, I've been checking the ticket prices as well. It has become more expensive. 타이완도 오는 29일부터 한국과 일본 등 무비자 국가에 대한 입국을 재개하는 등의 입국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3일 자가격리와 4일간의 자율관리는 그대로 시행하되 다음 달부터는 이 역시 사실상 폐지합니다. 如果一切如预期研判都在掌握中，我们会在经2个礼拜的预告后正式实施0+7。 일본 역시 입국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여행사를 통한 단체 비자 발급 조치를 유지해 왔는데 다음 달 11일부터 무비자 개인 여행이 허용됩니다. From October 11, Japan will relax border control measures to be on par with the U.S., as well as resume visa-free travel and individual travel. 태국도 다음 달부터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 등의 방역 조치를 일찌감치 완화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 입국 방역 빗장을 열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나홀로 굳게 닫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공급이 일부 공장의 품질 문제로 원활하지 않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내 상당수 약국과 병원에서는 해당 백신을 구하지 못해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화이자 백신을 대신 투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난은 미 식품의약국이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공장에서 기준 위반을 적발해 수백만 회 투여분을 승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1일에 열린 한일 정상의 약식 회담에서 양측은 최대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사과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해법 도출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의 약식 회담은 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한을 두지 않고 해법 마련을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관계 개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본 측도 강제징용이 주요 현안이라는 같은 인식하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밝혔듯이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나 징용 가해 기업의 사과 문제를 놓고 한일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례 민관협의회 내용 등의 노력을 설명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법 마련을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일본 측이 참가한다는 거를 전제로 한 해법 마련이라는 걸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현실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울러 일본 기시다 총리의 국내 정치적 입지도 향후 한일 간 강제징용 해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회담 조율 과정에서 막판까지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 미국, 또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참모들과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과의 통화를 통해서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이 발생하면 우리 측의 가능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에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기내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이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절차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류상 일본어 번역이 미비하다면서 트집을 잡아서 우리 법원이 보낸 명령문을 반송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각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거에 대한 최초의 지금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강제로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해 6월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일본이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만인 지난 15일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이 취소됐습니다. 일본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법원이 서류를 보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일본 법무성은 2차례나 결정문과 출석 요구서, 서류 양식 등을 받았지만 문서 일부가 일본어로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거나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대며 번번이 돌려보냈습니다. 번역 트집을 잡은 건 피해자 한 명의 주소였습니다. 물론 문서가 전해지지 않으면 관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공시송달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재산 명시 사건은 법적으로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결국 재판부가 일본에 문서를 정식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의 재산 명시 신청을 각하하게 된 겁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우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일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압류나 매각 같은 강제 집행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선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기업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라 우리나라의 일본 국가 소유의 재산을 찾는 것부터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국가 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우리 법원엔 재판권이 없어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가을은 행락철이죠. 이번 주도 가을 나들이 차들로 고속도로는 혼잡하겠는데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토요일은 16만 대, 일요일은 12만 대 정도 차들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오전 11시 무렵이 가장 답답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정체가 시작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특히 서울 양양선 외곽 쪽으로는 화도 부근 지나기가 어렵고요. 경부선의 경우 시고 간 정체가 양방향,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 쪽이 어렵습니다. 반포부터 서초까지 2km지만 꽉 막힌 정체를 감안하셔야겠고요. 경기권에서는 남사 진위부터 남사 나들목까지 부산 쪽으로 역시나 차가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아직까지는 전 구간 수월한 상태고 영동선은 강릉 쪽 신갈분기점 일대에서 짧게 주춤했다가 용인과 양재터널 사이가 가장 답답합니다. 이 영동선은 주말마다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신갈과 호법분기점 사이입니다. 광주 원주선도 원주 쪽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초월 일대 짧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위에 오르는 차들도 점차 많아집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 조남분기점에서는 진출 차로를 중심으로 속도 내려가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가신다면 강일 일대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는 우리 해군과 함께 동해에서도 훈련할 예정인데요. 핵 개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순양함 챈슬러스빌, 이지스 구축함 베리와 항모전단을 구성했습니다.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E-2D 호크아이 공중 조기 경보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 승조원만 5,000명에 육박합니다. 이 레이건함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5년 만인데 정박 기간 한미 해군은 상호 함정 방문과 친선 체육 활동 등을 하며 우호 협력을 다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달 말부터는 우리 해군과 동해에서 해상 연합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해군과 미 해군 항모가 우리 작전 구역에서 연합 훈련을 하는 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진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하는 등 핵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Operating together, we share common security interests, and we look to stand by each other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when those security interests are challenged. 대한민국 해군과 미 해군은 우호를 더욱더 증진하고 그리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한층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항모 방문과 훈련은 군사 대비 태세 강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침공 논리를 두둔해주고 러시아는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를 무산시키는 등 북러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자칫 전쟁 참여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 거래는 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을 때부터 북한은 일관되게 러시아 편을 들어왔습니다.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지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며 러시아의 논리를 대놓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그리고 북한뿐입니다. 한 발 더 나가 돈바스 재건 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북한의 호응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반도 긴장 상황 격화를 막을 수 있다며 사실상 북한 입장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걸 막아야 하는 러시아와 경제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모습입니다. 푸틴이 지금 7개월 전쟁을 하면서 논리에서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북한이 사실은 그렇게 러시아의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봐줄 만한 나라는 아니지만 한 나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주는 게 지금 북한이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 제기한 북러 간 무기 거래서를 공개 부인했습니다.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미국이 모략설을 퍼뜨리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일어난 군사적 충돌에 얽힐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이지움 외곽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 발굴 결과 시신 436골을 찾았으며 이 가운데서 다수의 고문 흔적을 확인했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올레그 시내부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지난 16일 시작한 발굴 작업이 완료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시내구보우 주지사는 시신 대부분에서 폭력적 죽음의 흔적이 확인됐다며 30곳은 고문 흔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목에 밧줄이 걸리고 손이 묶인 시신이 있었고 사지가 부러지거나 총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남성은 거세를 당한 걸로 파악됐다며 이 모든 것이 침략자들이 이지움 주민에게 가한 끔찍한 고문의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Призыву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будут подлежать только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остоят в запасе. Ситуацию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Росси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Это не какие-то люди, которых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и и не слышали ничего про армию.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е, кто отслужил, имеет военно-учетн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то есть т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нужна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имеет боевой опыт. Ни о каких мобилизации, призывах студентов, обучающихся в вузах, речи не идет, и идти ни в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Пусть все спокойно ходят на занятия, учатся, никто... Караповин сюда, Аладина 2 человека, Тимирязевского сюда. Я не ожидал, что вот прям сегодня придет всех, потому что мне ничего утром не сказали, мне вот дали повестку, вот 3 часа явиться сюда. 1,5 часа просидели, и вот только вот пришел комиссар, сказал, что сейчас вы уезжаете. Я такой, ну зашибись. И вот
вышел на улицу и сразу начал родителям, брату, всем своим знакомым названивать, сказать, что меня забирают. А я еще учусь, к тому же говоря. Вы маме, да, сейчас звонили? Она не успевает даже приехать. Я не знаю, успеет она или нет, потому что она тоже сейчас в шоковом состоянии. Она только заканчивает работать, и я не знаю, успеет она или нет. Вот меня только папа успел приехать. Вы как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это все? Вы как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это все? Отрицате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по при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студентов был указ не брать, а такое, что случилось, не объяснили людям и забрали даже без объяснений, это неправильно. Вы задавали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вопросы? Я еще не успел, мне сказал комиссар, что после всего этого, как будет, тогда он будет со мной беседовать. После чего? Когда их увезут когда уже? Все уедут. Аккуратно. А? Аккуратно.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나서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로 들어오려는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자 핀란드 정부가 관광 목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면서 다만 핀란드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가족을 방문하는 등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입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비스토 장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결정이 나오면 아주 빠르게 시행하겠다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검문소와 핀란드행 차량 행렬이 400m가 넘는 등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22일 하루에만 6천 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입국했는데 이는 지난주의 2배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첫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내년 국방비 지출을 애초보다 40% 넘게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확인한 3개년 재정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 지출이 5조 루블, 약 119조 원으로 초기 예산안과 비교해 43%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사회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3.3%에 달할 전망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경제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객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릿지 부근, 관광객들의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빅벤 광장에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기 위해 각국에서 날아온 조문객들입니다. Yeah, this is the history, you know. This happens once in the lifetime. This is a history. So we became a part of it. 장례식에 맞춰 수십만 명이 런던을 찾으며 호텔 가격은 2배로 뛰었습니다. 템스강 옆에 여왕의 관을 볼 수 있는 강변 카페도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Very busy. I mean, since last 2 days we've been extremely busy. We usually open at 9, but for last 4 days we managed to open from 7.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 폭등으로 경기 침체에 직면했던 영국 런던은 넘쳐나는 조문객들로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왕과 관련된 기념품과 선물들을 앞다퉈 내놓으며 상가들이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영국인들은 최근 생활비가 치솟으며 애완동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정도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And we are seeing an increase of the animals that people want to gift into Battersea of up to 30% from last year. 리즈 트러스 총리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세계 각지에서 쏟아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추모 열기가 얼어붙은 영국 경제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에서 잔혹함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 늑대 사냥이 국내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45에 이어 정직한 후보 2가 코미디 열풍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 신작 영화 홍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필리핀에서 도피 범죄자 수십 명을 태운 호송선이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미리 침투한 일당과 함께 선상 반란이 일어나고 잔혹한 살인이 계속됩니다. 실제로 2017년 필리핀에서 범죄자 47명을 집단 송환한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김홍선 감독의 작품으로 최근 토론토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가 이제 캐릭터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DNA 자체에 악밖에 없다. 순수 악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 영화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기괴한 미소와 함께 목숨을 끊는 환자를 목격한 정신과 의사 로즈. 설명하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고 죽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미국 장르 영화제 판타스틱 페스트 개막작으로 배우 케빈 베이컨의 딸 소시 베이컨의 섬세한 내면 연기가 긴장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마해 귀향한 전 국회의원 주상숙. 우연히 트럭 사고 피해자를 구해 도지사로 재기하고 연임을 위해 토건업자와 손을 잡지만 다시 거짓말을 못하는 마법에 걸려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편으로 코미디 영화로는 최초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라미란 배우와 김무열 배우가 2편에서도 흥행몰이에 나섭니다. 인간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만 살아있어도 최악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또 일이니까 또 열심히 못되게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더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645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송세벽과 이범수 배우가 출격하는 컴백홈, 박성웅, 정경호 배우의 대무가도 코미디 영화 경쟁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매년 다른 음악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올해는 스페인 작곡가 엘리케 그라나도스를 선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연주곡 고에스카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스페인 작곡가 그라나도스의 작품입니다. 백건우 씨는 유학 시절인 40여 년 전 뉴욕에서 세계적 피아니스트 알리시아 데 라로차의 공연을 본 것이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음악을 듣는 동안 어떻게나 카네기 홀의 햇빛이 쬐있지 정말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꼭 이 곡을 연주해보고 싶다. 백건우 씨는 울산과 부평에 이어 오는 27일 제주, 다음 달부터는 서울, 경기도 광주, 강릉 등을 돌며 고에스카스를 연주합니다. 어느덧 70대 후반을 맞이한 거장은 그동안 개인으로서 세계 클래식계와 싸우는 느낌이었다며 이제는 하고 싶은 음악을 편안하게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좀 나도 좀 즐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의 자유를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순회 공연의 곡들을 그대로 옮긴 음반도 출시했는데 그 속지에 들어가는 사진은 직접 찍었습니다. 촬영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오는 11월 타이완에서 사진전도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그거는 비밀. 나는 작품이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돼야 그때 얘기를 하지. 미리 얘기. YTN 신홍진입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광물자원 협력을 포함한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먼저 세계적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반도체,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물자원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외교 산업당국 간 고위급 협의 채널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선진국인 캐나다와 디지털 혁신국인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는 정상회담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정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가치, 안보, 번영 등의 영역에서 5가지 공동 우선순위에 기초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국가인 캐나다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타와로 이동하기에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동포들의 성공과 발전이 우리가 가진 탁월함의 증거라며 재외동포청을 만들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새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마지막 날이자 한 캐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캐나다 총리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와 함께 미술관을 관람하는 모습이 YTN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김 여사는 캐나다 오타와 현지 시각 23일 낮 1시 30분쯤 그레고어 여사와 대화를 나누며 캐나다 국립미술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오전 10시 15분쯤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먼저 오타와에 있는 전쟁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는데 김 여사는 이때 입고 있던 검은색 정장 차림 그대로였고 그레고어 여사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주변에는 통역과 경호원 등이 수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법원 심문이 오는 28일에 진행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도 열리는데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다툼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승입니다.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키는 등 법원이 잇따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순항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전 대표로서는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신락 같은 복귀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지난 18일 예정이 없던 회의까지 열어 징계 개시를 선언한 만큼 추가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럴 경우 복귀가 원천 무산되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또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달 전 제명을 거론했던 유상범 전 윤리위원회 문자 논란을 꺼내들며 윤리위의 독립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와 같은 그 해당 행위적 발언, 특히 이제 근거 없는 모욕적 발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한 건데.
하지만 이번엔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성상납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 문제로 불송치 결정됐지만 무고죄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동시에 과거 성매매가 있었다는 게 사실상 인정되는 만큼 정치적 치명타가 불가피합니다. 복잡한 변수를 모두 헤쳐가야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쌀값 안정화 법안 등 7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 법안은 모두 7개입니다.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노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기초연금 확대법, 금리 폭리 방지를 위한 가계부채 대책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전액 민생을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것. 그래서 어르신, 장애인, 청년 등 농민 이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자는 게 오늘 제안의 취지의 골자다. 취임 이후 성과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표는 다수당인 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고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좀 책임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정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7개 법안 모두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발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확대법의 경우 현행 30만 원보다 10만 원을 더 줄 경우 2030년에는 52조 원이 들어갈 거로 추산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13년 만에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액 비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정상화시키는 세제 개편을 막겠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회복을 당론으로 막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의석수에 밀려 국회에서 야당의 법안을 막지 못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꼭 통과시킬 중요 법안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 측근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구속할 만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보좌진 출신인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8년 쌍방울 사회이사를 사임하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과정에 관여하고 함께 카드를 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끝모르고 오르는 환율에 달러를 주고 사오는 수입품 값이 비싸지면서 물가를 더 끌어올리게 생겼습니다. 다음 달이면 물가가 정점을 찍고 점차 안정될 거라는 정부의 전망도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솟는 미국 금리의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달러는 천정 뚫고 하이킥이에요. 미국의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는 계속 고점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달러를 주고 사오는 수입품 가격도 뛰면서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끌어올리게 생겼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물가가 0.6% 정도 뛴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절하되는 문제가 우리의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금리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이 와중에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선포하는 등 전 세계 석유와 곡물 가격을 뒤흔든 우크라이나 사태는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 겨울까지 다가오며 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불안은 더 커집니다. 어느 만큼 추우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요량은 크게 바뀔 것이고, 그럼 이게 전 세계 그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줄 거예요. 갈수록 늘어나는 무역 적자도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벌어오는 달러가 줄면서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정부의 10월 물가 정점론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10월도 글쎄요, 녹록지가 않고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싸우는 이런 모습이 계속될 것도 같습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분간 강달러는 국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반토막 나거나 10억 원까지 급락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3,100가구 규모의 인천 송도의 대단지 아파트. 올해 들어 집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6억 5천만 원에 팔린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지인 간 거래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는 얼음이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은 6억 5천에 그거 보시고 찾으시고요. 근데 그게 나와야 거래가 되는데 그 가격에는 거래가 안 되죠. 물건이 없으니. 서울 개봉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14제곱미터는 12억 원 하던 것이 최근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19억 5천만 원에 팔리며 20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최고가 27억 원과 비교해 7억 5천만 원이나 급락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10억 원 가까이 떨어졌고 세종시 아파트는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7,500가구가 넘어 지난해 말에 4배로 급증했고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서울의 경우 1년 전 거래량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각종 규제를 풀고 거래량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규제 조치들이 올해 들어서는 거래 실종과 집값 급락이라는 부작용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 정상화와 연착륙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이고 선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면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독감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합니다.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열었는데요. 코로나19는 한풀 꺾였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1년이 지나서 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밤 늦은 시각 여의도 앞 도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차에 탄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평범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참가자들은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다 죽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이걸 불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합법입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시위 참가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PC방을 운영하는 김기용 씨는 지난해 차량 시위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은 김 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에 따라 그것도 평화적인 시위만 한 것인데 처벌은 부당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국민이든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시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좀 판단을 사법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처벌만큼 힘든 건 그동안 쌓인 빚입니다. 거리두기 기간 동안 겨우겨우 버텨내느라 냈던 빚과 이에 따른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금리를 부담하지 못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한다든가 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세 발에 피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급 적용도 하지 않았던 데다 업종과 지역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임대료라든지 고정비라든지 이런 컨디션이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급된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물가까지 치솟아 원재료 값은 물론 공과금 부담까지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 그간 쌓인 빚은 그대로인데 손에 쥐는 몫은 되려 줄었습니다. 공과금뿐 아니라 좀 원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고공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익률만큼 갖고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 빼앗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 도와달란 겁니다. 희생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YTN 김철입니다.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된 김병찬이 2심에서 5년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등의 격분에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40 근로자들 이른바 MZ세대의 대다수는 현재 임금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직 중심의 양대 노총에 힘이 쏠리는 데 대한 불만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젊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노동개혁안에 반영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MZ세대 노조와 만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설립된 사무직 중심의 비교적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 된 노조인데 정부는 노동인구의 45%를 차지하는 MZ세대의 요구를 새 노동개혁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대해서 답답함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미래의 노동 법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불만은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괄임금 계약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노동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 야근을 하게 되면은 내년 임금 상승분이 깎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휴가를 못 써서 만약에 연차 수당을 받게 되면 이것 역시 또 내년 임금 상승분에서 깎이게 되고 그 연간 200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출장을 가는 인원도 있고요.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 성과급에 대한 경계심도 높았습니다. 직무 난이도나 책임 등을 측정하기 어렵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업무가 있고 결국 이것을 평가하는 세대는 기성세대인데 또 새로운 노동 세력으로 주목은 받지만 실상은 생산직 중심의 양대 노조가 버티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소수 세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참여한 노조 모두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위촉을 좀 요구했으나 과반 노동조합은 이미 이제 그런 부분 절차가 완료됐다든지 그런 이유로 저희들 이제 협의의 과정, 이 협의체에 참여를 좀 안 시켜주고 수십 년간 기능직만 가입해 있었고 기능직만 대변해왔던 전력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되지 않느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직무 성과급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라는 큰 틀은 결정한 상태에서 이들의 의견을 받아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계는 정부가 생산 기술직의 비판적인 사무직 노조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노동 개편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요즘 인천공항 면세점을 가보면 손님이 없어 문 닫은 상점이 많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우리나라의 면세점 사업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이리 재탄환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했던 우리나라의 면세점 사업. 한때 외국인 손님이 가득했던 인천공항의 면세점 골목은 이제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손실을 견디다 못한 일부 면세점은 아예 문을 닫아 걸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며 면세점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과 환율 상승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도 면세점 업계의 탈출구가 보이질 않자 관세청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온라인 면세품 판매를 시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 면세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참고해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가져가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입국 때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인도장을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이후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면세주류의 온라인 구입과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인천공항만 온라인 판매 우선 허용 대상에서 빠진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세청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인 인천공항과 충분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전면 시행과는 거리가 있어서 사실상 또 한 차례 유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마신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가면 300원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애초 지난 6월 시행하려다 자영업자의 반발로 한 차례 유예됐던 제도가 1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대신 제주와 세종 지역으로만 국한됐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주와 세종 지역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먼저 소비자에겐 다회용컵을 사용할 때 매장에서 받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300원 정도의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가 추가 제공됩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엔 바코드 라벨 구매비와 보증금 카드 수수료 외에도 재활용이 쉬운 표준 용기를 사용하면 처리 비용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액을 300원으로 하고 구입한 곳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12월 전면 시행을 공언했던 터라 부분 시행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환경단체는 보증금제가 이미 2년 전부터 예고돼 제도를 가다듬을 시간이 충분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사실상 또 한 차례 유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현행법을 위반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지키지 않았다. 행정부 입맛대로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대상 지역까지 임의로 결정했다. 초법적인 행정 권력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비표준 용기가 47%에 달하는 등 현재로선 제도 전면 시행에 무리가 있어 개선점을 보완한 뒤 제도 확대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보증금제 시행이 사실상 좌초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쓰레기가 전혀 없는 제품,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쓰려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제품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제비족 가게라는 애칭도 탄생했습니다. 제비족 가게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를 강성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청의 직원들이 애용하는 매점 한쪽에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들은 모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거나 포장이 전혀 없는 제품,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 용품들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배출 제로를 추구하는 친환경 제품들입니다. 네, 이 연필은 연수구 저소득 주민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연필을 통해서 우리 저소득 주민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환경 아이템입니다. 자치단체도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나만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곧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품격 연수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제품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이른바 비건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업소도 생겼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제비족 가게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문화와 비건 문화가 인천 부평구에는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그걸 만들고자 연근 상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에는 지난 20년 처음 들어선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2년 사이에 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관내 친환경 가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편의를 돕는 등 탄소 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플로보드하고 줄다리기도 해서 좋아요. 3등밖에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 죽겠어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연습한 춤솜씨를 뽐내는 시간. 꽃가옷 입고 으쓱으쓱 어깨짓에 신이 납니다. 아빠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엄마만 났을 때는요, 좀 썰렁했는데요. 애가 컸다는 걸 보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자녀들의 운동회라고 해서 학부모가 빠질 순 없습니다. 옛날 생각에 1등 욕심을 내보지만 고꾸라지는 아빠가 속출합니다. 어머니들도 덩달아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봅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백훈이 이길 거야 오늘. 꼭 백훈! 성공과 백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옷은 온통 흙투성이고 얼굴은 밀가루 범벅이 돼버려도 어린이들은 더 힘껏 달립니다. 승부도 좋지만 뭐니 해도 운동회의 최고 묘미는 가족과 함께 먹는 점심. 운동하면서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황금 백군을 응원하는 어린아이들의 밝은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운동회는 1학기나 2학기 때 2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학년에. 하다가요 반칙을 하면요 창피하지만요. 형군 백군이 엎치락 뒤치락 점수차가 나지 않은 상황. 이어달리기에 막판 승부가 걸렸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달린 끝에 멋지게 포즈를 다잡던 아이는 1등을 못해도 마냥 즐겁습니다.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가을을 호흡하는 어린이들에겐 가는 하루가 아쉽기만 합니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울주군과 케이블카 사업 시행사가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케이블카 규모와 상세 노선, 또 부대 시설 등이 이날 모두 공개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시행사 측이 울주군청을 찾았습니다. 한 달가량 늦어진 케이블카 사업 실시 협약을 앞두고 막바지 협의를 위해서입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사업의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빨리빨리 좀 하시라고. 이게 하나가 뭐 적이 돼야 뭐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시행사 측은 현재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통도사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좀 마음에 많이 진척을 또 해왔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는 노선과 운영 방식, 기본 운임 등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상부 정류장에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부대 시설과 관련한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행사 측은 다음 달 울주군과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겉옷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다행히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이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은 8.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안동은 11.5도, 대구는 15.8도, 부산은 16.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24도, 청주와 대전 24도, 그리고 대구도 24도, 부산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다시 늦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I'm in love with it, intoxicated. I'm in rapture from the inside. I can feel that you want to. I've been a romantic for so long. All I've ever heard are love songs singing, oh, go on, I dare you. 네, 어느새 가을이 깊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